세 번째 이야기는 외계 생명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 그러면 그냥 외계인 막 떠오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외계 생명체 그러면 뭐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생명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외계 생명체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생명의 정의. 생물학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생물의 정의, 생명의 정의 물어보면 막 말이 너무 길어져요. 하루 종일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딱 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생명의 정의란 말보다는 생명의 특성 이런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게 생명의 정의라고 해놓으면 그 정의에서 벗어난 생명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 같은 애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생명의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뭐 생명체도 물질이고 여기 있는 탁자도 다 물질이잖아요. 이게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 생명이라고 부르고 어떤 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 현상이라는 말을 쓰고, 그럼 생명 현상이 어떤 것이냐, 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얘가 바깥에서 에너지를 받아요. 그거는 책상도 마찬가지고 돌덩어리도 마찬가지죠. 에너지를 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내부에서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그걸 생체 에너지화 시킨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그 작업이라는 건 움직이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생체 에너지를 다 쓰고 나머지 찌꺼기를 버립니다. 배설을 합니다. 이런 순환 과정을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생명이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번식을 해야 돼요. 자기 복제, 그러니까 뭐 얘들 복제하는 게 있고 분리가 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분리가 되는 애들 있고 우리처럼 위성생식을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기를 복제하거나 생식을 해서 번식을 해 나갑니다. 번식을 해 나가는 것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해 나가는 것을 생명 현상이라고 부르자. 이 정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명체라는 게 되는데, 요 생명체라는 것도 되게 복잡하죠. 근데 외계, 간단한 거죠. 지구 바깥. 그런데 그럼 지구의 경계면은 어딜까요? 바깥은 어딜까요? 그냥 고지식하게 지구라고 하는 동그란 그 공처럼 생긴 천체가 있는데, 지구 표면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그러면 우리는 지구 표면 바깥에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약간 말장난처럼 막 그 어긋장을 놓으면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지구 바깥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외계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우기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경계라는 게,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구에 대기가 있잖아요. 생명체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지구의 대기, 뭐 그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는 질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력의 영향. 그럼 달까지도 미치고 다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달도 지구냐? 그래서 이 외계라는 걸 정의하기가 딱 부러지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카르만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하늘, 공중하고 우주가 차이가 뭐냐면 100km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갔다 왔다 그러면 한 100km 정도 갔다 와야 되는 이런 것이죠. 그 임의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전 100km 아래는 하늘, 그 다음에 그 위는 우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외계 그러면 이제 100km 바깥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니까, 그쯤에 뭔가 그 바깥에 생명체가 있으면 그걸 외계 생명체라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또 제가 조금 한두 마디만 더 말씀드려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정의를 사용할 것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생명체 중에서 공중에 떠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유생명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눈 내리잖아요. 눈 내리면 가운데 눈 결정이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정 가운데 핵이 있고 거기에 얼음 알갱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걸 얼음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눈 결정이죠. 그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름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은 처음에는 다 눈이에요. 근데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따뜻해요, 밑이. 그럼 이게 녹아서 비가 되는 거고요.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추워요. 그럼 그냥 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릴 땐 다 눈이다. 근데 이게 달라붙어서 무거워져야 떨어지거든요. 근데 달라붙게 되는 그 핵이 있는데 그 핵은 먼지일 수도 있고요. 그냥 얼음일 수도 있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달라붙게 하는 메커니즘이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에 이게 달라붙어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어떤 연구자들은 지구상에서 빗물 맨날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 DNA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죠. 떠 있으니까 있는데 얘가 지구상에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지구상에는 흙이 파여갖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으면 지구 생명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성 같은 게 떨어지다가 다 안 타고 나와서 뭐 거기서 튕겨 나간 애들이 살고 있으면 외계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경계를 정해놨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를 정하기도 힘들고 생명체 정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외계 생명체는 조금 더 단순화해서 그냥 퉁쳐서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을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계 생명체, 그러니까 어쨌든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 생명체 아닌 생명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질문이 그런 걸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천체에 있겠죠. 행성이나 위성 같은데.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달입니다. 달에는 우리가 무인 탐사선도 많이 보내고 사람도 갔어요. 그리고 돌도 가지고 오고 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분석이 많이 됐겠죠.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당연히 달에 존재할 것인가를 찾아봤겠죠. 결론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표면에서는. 그런 것이 원래 1960년대 탐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미국에서도 달 탐사선 아폴로 계획 보내고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루나 계획 그래서 달 탐사선을 보냈는데 이렇게 여러 대를 보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가서 그 전에 갔던 탐사선들이 여러 장치를 거기다 놓고 왔습니다. 뭘 재는 기기들도 놓고 오고 그걸 이제 회수해 왔어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죠. 회수를 해갖고 온 것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 기기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달에서 온 기기에 박테리아가 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에 박테리아가 사느냐 막 그랬는데 잘 검토를 해보니까 처음에 발사할 때 이 멸균 처리가 잘 안 돼서 거의 붙어 있던 애들인 거예요. 그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몇 년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박테리아가 그냥 그 기기 주변에 붙어가지고 몇 년을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척박한 환경에 공기도 없는데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훨씬 살기 힘들다고 지구인 관점이죠. 그런 곳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잖아요. 생존력으로. 그건 좋죠. 근데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에도 보내고 달에도 보냈는데 멸균 처리가 잘 안 돼서 걔네들이 가가지고 이미 다 오염시켜 버렸으면 우리는 지구 생명체가 아닌 외계 생명체 찾자고 하는데 결국은 지구 생명체의 후손을 찾아오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보니까 이 박테리아가 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퍼져나가지 않고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야말로 생존. 그러니까 그거는 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달이 아니라 화성이었다면, 화성은 공기도 좀 더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에 대해서는 표면은 없다. 하지만 달에 H2O, 물 분자가 많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물 분자로 막 물이 흘러다니는 게 아니고요. 지구에서도 사하라 사막, 이런 모래들 보면 바짝 말라 있을 것 같지만 H2O, 물 분자가 함유가 많이 돼 있는데 사하라 사막보다 달에 있는 흙 속에 물 분자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있다는 얘기는 땅을 파고 그러면 어쨌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 수성은 달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태양에 너무 가까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패스. 그 다음 금성. 금성은 표면이 470도 정도입니다. 막 녹아버려요. 실제로
금성의 표면이 470도라는 것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계산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탐사선을 보내서 직접 재봐야 되잖아요. 근데 설마 그렇게 높을까 해가지고 300도까지 견디는 탐사선을 보냈더니 내려가다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과 소련이 그 금성 탐사선 경쟁할 때는 다 내리다가 녹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한 대가 드디어 내려서 사진 찍고 다 녹아버렸죠. 그래서 그때 쟀을 때 470도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사람 살겠습니까? 생명체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지구도 그렇지만 표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바깥 온도 영하 70도 막 이럽니다. 산도 올라갈수록 추워지잖아요. 금성 표면에서 50km 정도가 되는 곳을 가면 기압이 지구 표면 기압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온도도 지구 표면이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거기를 관심 있게 봅니다. 부유 생명체가 살까? 근데 최근에 포스핀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생명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 내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 활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흥분했죠. 생명체에 가는. 근데 이것은 생명 활동뿐 아니라 다른 활동에 의해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성으로 다음번에 우리가 차세대 금성 우주 탐사선을 착륙선을 할 것인가 대기를 돌 것인가 하고 막 과학계가 경쟁했는데, 이것이 발견됨으로써 그냥 대기에 보내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공중에 떠 있는 생명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같은 인간이나 뭐 말이나 소 같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박테리아 같은 애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명체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대기가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되게 옅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호흡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멧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산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소식은 그 미국의 화성 탐사선인 퍼서비어런스호가 지금 가 있는데요. 이 공기를 포집을 해요. 이렇게 포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산소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리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산소통 메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도록 화성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산소만 남기고 나머지 버림으로써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되고요. 화성은 남극과 북극이 있어요. 빙하가 있습니다.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가운데 긴 스크래치가 있는데 저게 예전에는 어떤 다른 천체가 충돌한 것이냐 아니면 물이 흘렀던 흔적이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의 결론은 물이 흘렀던 흔적이에요. 지금은 바다가 없지만 과거에. 그리고 땅을 파면 얼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성의 남극의 지하에 거대한 호수가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어요. 검증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땅을 파면 얼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스며 나오는 흔적 같은 개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은 약간 우리가 가보고 싶은데 뭐 이러기에 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되게 높이 처지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메탄가스는 지구상에서 뭐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럴 수 있는데 가축들이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낄 때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생명 현상의 부수물인 거죠. 부산물. 근데 화성에서도 화산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양의 것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따뜻하니까 이게 그 촉촉하게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 얘기할 때 물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액체 상태의 물이. 왜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화학적인 결합을 뭐 해야 뭐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알약 같은 거, 약 같은 거 이렇게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얘가 막 부스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물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쫙 녹잖아요. 녹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화학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작용을 되게 쉽게 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보다 이게 훨씬 더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되게 중요한데 화성에서는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메탄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굴착기를 가져가서 땅을 파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실제로 퍼서비어런스 같은 경우도 굴착기 가져갔는데 얇게밖에 못 파요. 그래서 한 몇 미터 파는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타겟팅을 땅을 몇 미터를 팠을 때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미생물, 이게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찾고 있는 거고요.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뭐 2020년, 30년대에는 우리가 가부간에 이걸 알아내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태양계 내에서도 생명체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죠. 화성에는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어느 게 화성이고 어느 게 지구라고 가려놓으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바닥 마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성에는 과거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하나는 화성이고 하나는 지구예요. 어느 게 화성이고 어느 게 지구 같습니까? 구분하기 너무 힘들죠. 네, 이렇게 얘기해 주기 전에는. 그만큼 화성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환경 조건이 비슷했기 때문에 지구도 굉장히 척박하죠. 하지만 생명체, 인간 같은 생명체나 말이나 소는 아니더라도 박테리아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태양계 내에서 이런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생명체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비단 여기뿐 아니에요. 목성이 있잖아요. 목성 자체는 이게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목성의 위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인데요. 추워요. 수금지와 목토, 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목성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양을 바라보면 거의 점에 가깝게 보일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이게 점점 작아질 거예요. 멀리 있으면. 그 말은 단위 시간당 받게 되는 태양의 에너지도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춥겠죠.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라는 애를 비롯해서 위성들이 다 표면이 얼음이에요. 근데 주목할 것은 균열이 있죠. 균열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작동에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했다는 얘기죠. 녹았다 얼었다를 하게 하는 것은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는 약하지만 목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천체 옆에 딸려 있으니까 얼마나 얘가 힘들겠어요. 지구랑 달이 있잖아요. 우리 썰물 밀물 나가는 게 달의 영향 50%, 태양의 영향 50% 때문에 이게 막 들쭉날쭉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구에서만 밀물 썰물 생기니까 막 지구 이게 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데 거꾸로 달에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구에서 밀물 썰물 하는 것보다 달에서 엄청 심했겠죠. 달이 작으니까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 대신에 달은 달 속에 있는 물질들이 막 지구 때문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영향을 많이 받겠죠. 실제로 밀물 썰물 조석 간만에 차라 그래요. 그거 할 때 그냥 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 표면이 몇십 센치가 들락 이렇게 합니다. 달 때문에. 그럼 달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목성은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에요. 그 주변에 달보다 작은 애들이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영향에 의해서 막 요동을 치겠죠. 그런 조성력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지열이. 그래서 이게 녹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내부에 지열에 의해서 녹아서 거대한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로파의 지하에 있는 바다의 물의 양을 다 합쳐보니까 지구 바다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탐사선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주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를 비롯해서 목성의 큰 위성 몇 개를 집중적으로 내리진 않고요.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는 이유는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유로파 클리퍼라는 게 올해 출발을 합니다. 얘는 앞선에는 다른 위성까지 하지만 얘는 유로파만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거예요.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유로파 랜더라고 하는 애가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펀드가 돈이 안 모였어요. 되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 클리퍼는 2024년 출발 예정이고 요 주스라는 애는 출발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유로파를 집중적으로 관측을 해서 여기에 생명체가 있는 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금성까지 포함한 금성, 다른 약간 예외도 금성,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의 위성들 이렇게 후보가 되고요.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들도 목성의 위성과 마찬가지겠죠. 타이탄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대기가 있어요. 위성인데도.
그리고 얘가 표면을 보면 지금 여기 막 핏줄처럼 되어 있는 게 강입니다. 강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액체가 막 흘러다닙니다. 근데 저기의 액체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액체 암모니아, 액체 메탄. 너무 멀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는 메탄가스, 암모니아 가스. 그래서 저기에서는 얘네들이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다에 물이 흘러다니듯이 메탄 액체, 암모니아 액체가 막 강처럼 흘러다니고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주목하느냐 하면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환경 조건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서 생명체를 발견하면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 엔셀라두스라는 애가 있는데 굉장히 조그만 토성의 위성인데 이것도 보시면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막 균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얘는 왜 유명해졌냐 하면 2005년, 2006년 무렵에 물이 솟구쳤어요. 속에 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각을 뚫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걸 지구상에서는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왜 땅에서 막 주기적으로 뭐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간헐천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물이 솟구치는 거를 실제로 관측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얼어붙어 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해졌고 정말 얘 생명체의 가능성, 그리고 아까 유로파는 우리가 뚫어보진 않았지만 안쪽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잖아요. 이렇게 알고 나서 사진을 계속 찍다 보니까 얘뿐 아니라 목성의 위성 중에서도 이게 솟구치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태양계 내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같은 생명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외계 생명체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박테리아 같은 애들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올라가서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뿐 아니라 외계 행성들을 발견해서 걔네들 대기에서 물이 있는지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이게 다 생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거 찾아내는데 생각보다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태양계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태양계 내의 탐사 결과를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많은 행성과 위성에서 박테리아 정도의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갖춰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 그런 징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작동을 하게 되면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뭐 5년, 10년 내에 가부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우주에서 지금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밖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성이나 유로파 같은 데 생명체가 발견됐어요. 박테리아 같은 애. 그럼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DNA 분석하겠죠. 그랬는데 지구의 DNA 그것에 기초가 되는 것은 한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화성에서 박테리아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도 지구랑 똑같아. 그래서 20개의 그 아미노산만 가지고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봐라. 이렇게 넓은 우주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똑같은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 말은 우주에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들이 엄청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보편화 시켜버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화성 생명체를 발견했는데 아미노산 10개만 사용해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는 또 이럴 겁니다. 이렇게 넓은 우주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존재를 하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할 거야 라고 보편화 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태양계 내에서 발견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생명체란 개념을 지구에 사는 생명체, 지구 환경에 사는 생명체에서 우주 생명체로 넓혀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외계인은 있을까? 태양계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관측하고 봤는데 이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생명체들의 가능성은 되게 높아졌고요. 심지어는 유로파라든가 이런 데 지하 바다에서 뭐 혹시 물고기 같은 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막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태양계 내에서는 우리 같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없는 것 같아요. 99.9%. 그렇다면 이 외계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사진인데요. 이건 흑백 필름,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옛날에 흑백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화라는 작업을 하고 필름을 만든 다음에 그 필름에다가 빛을 쪼이고 밑에다가 인화질을 놔서 감광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런 작업을 거쳐서 한 건데 한 15, 16년 된 것 같아요. 네팔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뒤에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어느 분이 찍어 주셨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것처럼 저런 게 있는 거예요. 마치 천문학자가 히말라야 산맥 앞에 서 있는데 뒤에 막 UFO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근데 물론 이 까만 것은 먼지예요. 이 인화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돼요. 필름으로 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얀 것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이 땀이 떨어져 가지고 물방울이 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UFO 사진을 조작한 것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외계인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UFO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UFO 영어에서 따온 거잖아요. U가 unidentified, F가 flying, O가 object입니다. 그래서 미확인 비행 물체,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UFO라고 하는 거고요. 그 UFO에 대해서 과학자들과 UFO 신봉자들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질문 이렇게 보통 하시죠. UFO가 존재하나요? 근데 그거는 그다지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UFO잖아요. 미확인 비행 물체. 지금 우리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하늘에 뭔가 막 신기한 게 떠가는 거예요. 우리가 줄줄이 다 나가서 관측을 해요. 그럼 우리는 UFO를 목격한 겁니다.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군의 뭐 비밀 정찰기였다 이렇게 밝혀지면 이제 IFO가 되는 거죠. Identified Flying. 그런 게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인정 안 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군사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UFO라고 하는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물어보는 것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고 좋은 질문이 아니고요. 주로 쟁점이 되는 질문은 UFO가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게 과학자들의 모범 답안이고요. 그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으면 되게 단계가 있잖아요. UFO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타고 와야 되고 이런 모든 단계들이 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고요. 그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UFO 신봉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폴로지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비약을 합니다. 그래서 UFO가 외계인 타고 온 우주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UAP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미국 정부에서 UFO라고 쓰지 말고 UAP라고 쓰자. 그 U는 똑같습니다. Unidentified. A는 Aerial, 공중. P는 Phenomenon, 현상. 미확인, 공중, 현상. 어떻게 됩니까? 오브젝트, 물체라는 거랑 현상은 굉장히 다르죠. 현상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새가 날아다녀요. 근데 그걸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UFO라고 하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말 비행하는 그런 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훨씬 더 다양한 현상이 공중에서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번개는 여기서부터 땅으로 내려 꽂히는 현상을 번개라 그러는데, 얘가 위로 치는 번개가 있어요. 구름 위로 뻗어나가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밑에 접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틀린 거죠. 그런 것도 공중현상이죠. 미확인은 아니지만 모르는 공중현상인 거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막 날아다니는데 뭔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UAP라고 하게 되면 벌써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UAP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에 보고서를 짧게 냈어요. UAP 보고서인데요.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보고서를 보고 발표를 보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데 UFO 신고 막 들어오잖아요.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뭔지는 모르지만 조작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날아다니는 거다. 특히 이제 이거 하면서 나왔던 공군 조종사들이 촬영한 뭔가 날아다니는 물체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 찍힌 거다.
원본 조작하지 않았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정체는 모르겠다. 조사해보자. 그러면서 그게 외계인 타고 온 우주선일 가능성은 없다. 그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UFO 신봉하시는 분들은 거 봐라. 미국 정부에서 UFO 인정했다. 외계인이 타고 왔다고.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읽고도 다르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아다니는 게 있는데 조작하지 않고 실제 촬영된 것을 인정한다 하는 것이랑 그것이 외계인 타고 오는 우주선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걸 통해서 미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지겠죠.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이 청문회 때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라 그러죠? 외계인을 존재한다. 막 이런 거 선언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 과학자들은 100명의 진술보다 단 한 건의 증거를 채택을 합니다. 이분들이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진짜로 외계인은 감금 당했습니다. 그러면 본 적 있습니까? 근거를 그러면 없어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열렸는데 사람들은 뭐 사상 최초의 UFO 청문회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 외계인 청문회가 이거 말고도 서너 번 열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UFO가 있는데 UFO 얘기를 이제 먼저 좀 해볼게요. UFO라는 것을 실제로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면 얼마나 정말 인류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외계인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만 여기에 왔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아까 외계 행성이라는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지구 바깥에, 태양계 바깥의 행성을 관측을 했는데 지금 5,000개가 넘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구랑 비슷한 애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일부만 박테리아가 존재하고 일부만 우리 같은 게 존재하더라도 굉장히 많을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지금 관측한 데이터를 갖고 지구랑 거의 환경 조건이 비슷한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조사를 해보면 50억에서 500억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100개, 1000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흔한 것 중에 확률상 1%만 박테리아가 존재하고 그 중에 1%만 진화하더라도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은 존재할 거라고 하는 개연성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만날까? 그들이 지구에 왔을까는 회의적이에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1초에 20km 정도 날아가는 로켓으로 달까지 3일이 걸리고요. 화성까지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고 명왕성까지 거의 9년, 10년이 걸립니다. 태양계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오르트론까지 가는데 3만 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까지도 한 8만 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도의 실력 가는 외계인이라면 지구에 못 오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발달하는 외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00년 만에 온다고 300년 만에 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가속을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가속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연료를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다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시간에 다른 외계 행성에서 우리까지 올 정도의 시간 텀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뭐 계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나 이런 걸 다 연료로 써야지만 될 정도의 가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소재로 된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걸 견뎌내야 되는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 100년, 200년이라고 치더라도 우리 수명이 100년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이 순간에 로켓을 타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행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가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자손의 자손을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SF에서는 제너레이션 쉽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다 보면 2세, 3세 대대손손 가는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왜 가야 돼?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 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원래는 지구가 황폐해져서 잠깐 갔다 내려오는 건데 거기서 태어나고 문화가 정착되는 우리가 왜 지구로 다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과학적이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렇지만
사회과학적으로도 되게 힘든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기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비행기와 로켓 차이를 얘기했지만 날아올 때 로켓 모드로 와야 될 겁니다. 지구에 대한 탐구가 다 되어 있어야만 비행기 날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데서 왔기 때문에 UFO가 와서 막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막 심지어는 빛의 속도로 날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지구 대기에 적합한 걸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고요. 그 이전에 왔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속으로 날아다닌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광속으로 날아다닐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 그런데 광속으로 날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주선도 물체잖아요. 물체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그러니까 원자핵이 비색도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기 중에도 분자가 있어요. 원자가 있어요. 그 원자핵이 있습니다. 거의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UFO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얘기는 원자핵과 원자핵이 빛의 속도로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핵폭발이라고 부릅니다. 핵폭발. 요즘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핵과 핵이 충돌을 하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폭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원자핵들 또 건드리면서 연쇄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UFO가 빛의 속도로 날면요. 지구가 이미 멸종합니다. 연쇄 핵폭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UFO는 너무나 인간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지구에 왔다고 쳐봅시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가지고 통신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핸드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어떤 종족이나 외계인이 우리를 보면 너무 신기할 거예요. 막 걸으면서 말을 막 해요. 그리고 막 기계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막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가 하는지. 근데 만약에 외계인들이 왔는데 이런 통신수단보다 더 고차원적인 뭐 중력통신소등 같은 걸 쓴다면 우리는 그 기기도 없을 뿐더러 알아차리면서 뭐 하는지도 인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할 가능성이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외계인은 있다, 거기에. 하지만 여기에는 없다. 그게 과학자들의 결론이고 UFO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주인을 만나려면 우리가 발달하든지 몇십만 년 후에 그렇게 해서 만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외계인 찾기를 그만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차선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외계인 찾기 작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9년도에 모리슨과 코콘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면 200년 전에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구를 관측을 하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전파가 나와요. 근데 이게 태양 전파를 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구를 관측하면 태양 전파를 반사해서 나오는 자연 전파 신호와 더불어서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의 신호가 마구마구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외계인 천문학자는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아, 지구에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만들어낼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그러자면 기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만들 만큼 문명이 건설됐으면 아, 얘네들은 지적 문명체겠네. 자기 입장에서 외계인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거꾸로 이 논문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행성을 관측을 해서 그 행성에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나오는지를 보자.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60년에 이때는 외계 행성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타우 세티 입실론 에리다누스라고 하는 별자리의 별들을 골랐어요. 저 별들은 태양과 비슷한 별이에요. 그때는 외계 행성을 모르니까 태양과 비슷한 별을 관측을 하면 그 주변에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이러고 했는데 실제로 타우 세티 같은 데서는 행성이 발견되었어요. 나중에 드레이크라고 하는 당시 30살 된 전파 천문학자가 관측을 했는데 관측을 하자마자 진짜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흥분하셨죠. 이분인데요.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알고 보니까 근처에 있던 공군 기지에서 나온 레이더 신호였어요. 최초의 시도, 이 이후에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외계인을 찾는 작업이 과학자들의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이런 큰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했는데 1977년 8월 15일 날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연에서 나온 전파 신호를 다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호가 있는가를 찾는 게 지금까지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외계인을 찾는 과학자들의 시도인데 한 5천 개 정도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1977년 8월 15일 날 이 신호인데요. 여기 1, 2, 3, 4가 세기고 6, 7이 되게 강한 신호잖아요. 이건 다 자연 신호 제거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ABC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6, E, Q, U, J, O 이게 72초 동안 강력한 인공적인 신호 그 의심되는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관측했는데 반복 관측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이거 발견하신 분은 얘기 만나서 하면 계속 얘기하면 자기가 직접 발견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과학자는 그렇다고 얘기하려면 95%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선거할 때 30% 득표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 범위 내에서 하고 뒤에 95% 신뢰도에서 그게 안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0명 정도에게 물어봐야 그 신뢰도를 만들거든요. 똑같이 1000번 정도의 관측을 해야 신뢰도가 돼야지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작업은 반복 관측을 해서 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긴 게 외계 행성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계 행성의 수가 많아졌다 보니까 그 중에 지구랑 환경이 비슷한 애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냥 막 할 게 아니라 지구랑 환경이 비슷한 애들을 집중적으로 관측하자.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자기 별에서 지구처럼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표면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애들, 지구랑 질량이나 이게 비슷한 애들, 자기 별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런 애들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걔네를 집중적으로 관측하자고 하니까 반복 관측을 하고 쟤네를 하니까 점점 90% 신뢰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겠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여기 있는 이분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인데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고 그다음 경영학을 전공해서 돈을 되게 많이 쓰신 분인데 세티라고 부르거든요. 외계인을 찾는 작업. 거기에 2016년에 1억 달러를 기부하셨어요. 한 1,300억 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이런 망원경의 시간을 삽니다. 원래 천문학 관측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찾는 작업에는 시간을 뭐 0.5% 이거밖에 안 써요. 근데 망원경 이런 것뿐 아니라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면 예전 망원경 같은 경우를 이제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런 망원경을 집중적으로 돈을 주고 관측 시간을 삽니다. 그러면 반복 관측의 횟수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망원경들 심지어는 이 망원경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인데요. 중국에 있어요. 지름이 500m입니다. 무려. 엄청나죠? 그래서 저거 갖고 원래는 이제 뭐 블랙홀 이런 관측용인데 중국에서 외계인 찾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웃겨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인도가 역전했다 그러잖아요, 인구를. 근데 중국인이 제일 많잖아요, 지구인 중에. 그러니까 외계인과 접촉하는 최초의 인류는 중국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주 굴기, 중국 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고맙죠. 이 큰 망원경에 굉장히 상당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 쇼스탁 박사님이란 분도 그 외계 지적 생명을 찾는 분인데 이분이 외계인 청문회 단골 손님으로 나가요. 그럼 선서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거기 국회의원이 물어봐요. 아, 그래서 뭐 다 잘 들었고 그래서 외계인은 언제 본다는 거야?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2040년 경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D-Day인데요. 그럼 2040년 외계인이 뿅 나타나요. 이게 아니고 지금 한 5천 개 정도 후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반복 관측을 해요. 그러면 95% 신뢰도에 도달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개의 신호에 대해서 95% 신뢰도를 확보하는 기점이 2040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에 대해서 과학자는 이제는 이럴 거라고 안 하고 우리가 포착했어. 아니면 포착 못했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040년이고 그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전 세계인에게 커피 한 잔 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니까 인공적인 전파층을 찾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런 숫자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있어 없어가 아니라 있을 것 같고 2040년 무렵에는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학은 뭐든지 정량화해야 돼요. 숫자로 만들고 해야 됩니다. 오차는 크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외계인을 찾는 과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숫자 보세요.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가정에 가정을 하다 보니까 오차가 크죠. 그러니까 언제 포착했다고 공식 선언할지 모르지만 숫자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태양계 내에서 박테리아 정도의 외계 생명체는 진짜 5년, 10년 단위 내에 가부 안에 판명 날 것이다. 그리고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외계 지적 생명체도 이런 숫자를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관측 시간을 확보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6년에 시작한 거니까 뭐 이제 2026년, 25년쯤 되었을 때는 어쨌든 가부간에 어떤 한 번의 프로그레스가 있을 테고 2040년 무렵이 되면 우리가 드디어 가부간에 어떤 이야기를 포착했다, 안 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 그래서 이 외계인을 찾는 이 과학은 프론티어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는 우주생물학이라고 부르는데 우주생물학은 대상이 없어요. 뭐 보통 대상을 놓고 연구하잖아요. 근데 대상이 없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찾는 것들이 지금 이번 세기 초반에 50년을 넘어가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그게 지금까지의 외계 생명체들에 대한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